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14일 금요일 아침 조민경입니다. 네. 자, 며칠 전에 저희가 이 지구촌 전체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호주의 한 대학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깜짝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개수가 2,000개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신용카드 한 장 정도가 되고 월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이 칫솔 한 개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상당한 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로를 살펴보니까 물을 통해서 삼키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가재나 새우 같은 갑각류 그리고 소금, 맥주 순이었다고 합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 정확히 값이 나온 걸 보니까 깜짝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부에서 식약처와 함께 이 미세 플라스틱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환경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 좀 스스로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좀 흐리게 보이는데 혹시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비 소식이 없으면 낮 기온은 몇 도까지 또 올라갈지 날씨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그래서 햇볕이 어제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은 20.2도인데 최고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4도 이상 낮은 기온입니다.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평소보다 높진 않겠지만 오존 농도는 여전히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아침까지 지속되겠고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곳들이 많습니다. 오후 들어 농도는 조금씩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다소 흐려 보이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26도, 세종과 대전 역시 26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5도, 예산 26도, 부여 역시 26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0.5m, 중부와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하늘이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뭐 어디에 가든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예, 축 처져 있던 분위기도 이 사람이 오면은 금세 되살아나곤 하는데 뭐 분위기 메이커라고나 할까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감초 같은 역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좀 친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잖아요. 많이 걸리죠. 예. 저는 그런 편이라서 이렇게 친화력 좋은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갑분싸 노.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 노. 분위기 살리고 예,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소개해 주시고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하면은 널리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진 사연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침이 좋다 앱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셔서 닉네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신 분들 중에 3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영화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한 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고 거기에 얽힌 추억들이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영화를 많이 보러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속 장소가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그 어디 극장 앞에서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극장에 얽힌 좀 이야기나 추억이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이 대전 충남에 이야기가 있는 영화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죠. 스크린으로 만나는 영화 한 편. 감동과 즐거움을 넘어 추억을 담고 꿈을 담는다. 정겨움 가득한 극장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영화 이야기. 우리들의 작은 시네마 천국을 만나본다. 천안에서도 가장 번화하던 한 극장.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풍경이 눈길을 끈다. 저희 영화 보러 왔습니다. 추억의 영화를 봅니다. 이곳이 정말 좋아요. 짱입니다. 이색적인 운영을 하는 영화관. 이곳의 시간은 관객의 취향에 맞게 거꾸로 돌기도 하고 관객이 원한다면 기꺼이 반복되기도 한다. 저희 극장은 이제 어르신들에 맞춰서 영화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상영 시간도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에 맞춰 하고 이거 물론 이제 남녀노소 다 올 수 있지만 저희는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 시간대와 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한 것도 그것에 맞춰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낮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극장. 천안뿐 아니라 충남에서도 유일한 실버 영화관은 아침 10시를 시작으로 저녁 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곳에는 이색 풍경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상당수의 직원이 어르신들이라는 점.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기쁨을 나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맞게 고령화 어르신들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력 단절,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중년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사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 공간의 부족과 문화 갈증에 시달리던 어르신들. 이제는 이 극장에서 행복을 보게 됐다. 고전 영화가 과거에는 아련함이었다면 지금은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추억 상자. 문화생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천안의 명소죠. 착한 가격이라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서 좋고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많이 해주니까 이 꼭 필요한 곳이죠. 극장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운영 중. 화요일 오전은 노래교실로도 바뀌고 고전 영화뿐 아니라 독립영화와 신작영화 상영이 이루어지고 영화교실도 열린다. 바깥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그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했던 그런 거를 흥을 풀어내시고 가세요. 제 개인적인 그 어떤 생각은 영화도 상영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르신들하고의 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채로운 전쟁 영화를 준비해 상영 시간표를 채웠다. 기획 테마를 마련해서 관련 상영작을 선정하는 이 극장. 단순히 추억을 전하고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영화라는 예술의 가치도 잊지 않고 있기에 작품의 선택에도 깊은 고민을 한다. 잘못 생각하는 게 옛날 영화만 튼다 그러는데 저희가 옛날 영화를 기본적으로 한 60%에서 70% 틀고요. 한 30% 정도는 신작 영화와 최신 영화와 독립 영화 이쪽을 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요청하면 뭐든지 다 저희가 구성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련한 향수를 담아 고전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 이곳의 필름은 여전히 돌아가고 추억은 상영 중이다.
원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전 유일의 예술 영화 전용 극장. 수많은 영화 마니아들은 이곳의 존재가 곧 대전 예술 영화의 역사라고 말한다. 극장들이 대다수가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멀티 복합관으로 바뀌고 나서요. 그 지역의 단관극장들이 전부 문을 닫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그 극장을 하기 이전에 시네마테크라는 이름으로 고전 영화 상영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거에 단관극장으로 운영됐다가 폐관을 휴관을 하고 있었던 이 극장을 좀 재임대를 해가지고 예술영화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감성이 가득 묻어나는 영화관. 대형 배급사와 멀티플렉스의 설 자리를 잃은 예술 영화들은 이곳에서 관객과 만난다. 특별한 영화를 찾는 관객들은 이곳에서 설렘과 여운을 마주한다.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른 속도로 이용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쳐 버리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공간에서 머물다 간다.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를 본다. 그다음에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대전 아트 시네마라는 곳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예술, 독립영화들이 이 공간에서 상영되는 그 순간만큼은 최고의 영화로 관객에게 각인된다.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아니라 예술, 문화를 만드는 극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관람객과 만나고 소통하며 영화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중이다. 크게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대중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획전을 하는 것과 그리고 시네필들이라고 불리우는 영화 애호가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부터 진행하는 판타스틱 아시아 영화의 꿈이라는 기획전은 대중적인 측면에서 기획된 기획전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영화 중 안에서도 영화제에서는 소개가 됐지만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개봉하지 못하는 그런 영화들을 지역의 대전 시민분들 또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마련한 계획전입니다. 그냥 걔가 하얘니까 100% 하자. 오늘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이 영화관의 특별 기획전 판타스틱 아시아 영화의 꿈. 아시아 영화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 대만의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영화 일요일의 산책자. 허우 샤오시엔이라는 유명 감독의 초기작으로 국내에선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작품 고향의 푸른 잔디. 그리고 특별전에 대미를 장식하며 관객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는 이명세 감독의 개그맨. 그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 대만,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를 통해 꿈을 들여다본다.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은 작가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또 장치들을 많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거든요, 영화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일반 그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사실은 또 장르 영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벗어난 다양한 영화들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 더 좋은 영화. 감독이 창작해낸 다양한 세계와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행복의 시간을 만들어준다. 흔한 대형 극장이 아니라 감성이 가득한 이색 시네마 천국에서 스크린 속 수많은 이야기를 바라보자.
네, 이 예술 영화 전용 극장은 영화 마니아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오는 그런 곳인데 일단 옛날 영화들을 다시 한번 쭉 본다면 이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면서 이 추억 여행을 다녀온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대전의 그 예술 영화 전용 극장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곳이었는데 영화를 편식하지 않고 고루고루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천안의 그 실버 영화관도 우리 어르신들께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라는 게 이 대중 공연 문화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한 번쯤 들러서 감성 여행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옛날에 뭐 이렇게 이력서라든지 어떤 서류에 꼭 취미, 특기 쓰는 맞아요. 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단골 메뉴가 아무래도 영화 감상, 뭐 우표 수집, 뭐 독서 이런 거 있는데 자, 조희경 아나운서는 네. 어떤 취미를 적고 싶으십니까? 우표 수집은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요즘 취미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 SNS에 좀 유행하는 예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수다 떨고 이런 게 취미라면 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런 취미 하나 있으면은 내 인생이 좀 더 여유로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 역시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꽃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랑에 빠지죠? 한 나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꽃 중에서도 철쭉에 푹 빠져 사는 이 남자가 궁금합니다. 철쭉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애정이 남다르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철쭉 마니아가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맞으세요? 예, 제가 철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종묵 원장의 작업실인데요. 꽤 많은 작업 도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것 같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예, 저를 따라와 보세요. 바로 따라가 보니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봄에나 볼 법한 철쭉이 화려하게 그 자태를 뽐냅니다. 산속이나 길가에서 흔히 보던 철쭉과 지금 이 철쭉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 한 가지를 잘라가지고서는 삽목을 해서 보통 1년 내에 년을 가지를 받아서 전애들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직접 키우시니까 자식 같으시겠어요? 그러면요. 이건 뭐 우리의 애장품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양을 잡아서 곳에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분재. 이종묵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분재를 따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는 따로 없어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연륜이 쌓이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의 기술도 늘어지고 좌우전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에요. 서울에서 살던 이종묵 원장이 1981년 충주에 내려와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재. 네,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그의 분재 실력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0여 년째 제자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150여 명. 심지어 분재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만들어진 이 분재가 정말로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 애석하고 아깝지 않느냐. 죽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무료 분재 교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35도 사이. 쥐삽목이라고 그러는 건 손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손톱을 대시고요. 직접 자르나 45도가 그렇게 살살 거기다 놓고 7, 8회 정도 이렇게 수업하면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참 무료로 이렇게 또 참 전수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배워서 하는 게 열심히 배우는 게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분재원을 차린 사람도 있고 이 불모지에서 저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그래도 가리킨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앞설 적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분재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이종묵 원장. 교육과 판매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 이종묵 원장을 다시 만난 곳은 충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한국철쭉분재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철쭉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전국철쭉 분재 전시회 회장입니다. 전국에서 분재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철쭉 분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분재전에는 충주를 포함해 경상남도 순천, 전라도 광주와 대전, 서산, 서울 등 10여 개 지역에서 35명이 참여해 170여 점의 분재가 전시됐습니다. 이종묵 원장과 제자들의 작품도 전시됐는데요. 타지의 분재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회원님들이랑 같이 만든 작품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요게 수령이 보편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소요된 작품으로 아주 우수성이 뛰어난 작품이에요. 충주 지방의 산지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햇빛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붉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품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뿌리의 활착이라든가 또 돌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든가 또는 위에 꽃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화병을 조성을 했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작품은 40년 동안 키운 분재라고 하니 전시회에서 만난 작품의 수준이 기대 이상입니다. 무료 관람을 온 시민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만지면 안 돼요. 조화가 잘 됐네.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걸 하나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좀 마음이 황홀하다니까 꽃을 보는 순간 너무 참 말 못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인내와 고민, 정성을 들인 만큼 더 빛을 발하는 분재. 현대인에게 분재만큼 좋은 취미생활이 없다고 하네요. 키워가면서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잘하는 거 보면서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또 많은 고통, 곤내 이런 것을 분재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기에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철쭉과 40여 년 사랑에 빠져 살고 있는 철쭉왕 이종묵 원장의 추천 취미생활 분재. 여러분도 분재와 함께 바쁜 일상에 잠시 향기로운 쉼표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철쭉이 참 예쁘네요. 예. 평소에 이 분재 좋아하는 분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분재 매력에 푹 빠져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만의 나무를 내 스타일로 이렇게 갖고 나가는 그게 바로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재가 또 무엇보다 인내심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몇 년 동안 걸쳐서 가지 하나하나를 신경을 써야 그 가지가 자라는 방향이나 길이를 이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또 성취감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작품이 4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 열정 그대로 좋은 작품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요즘은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을 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생활 습관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당뇨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당뇨는 특히 치료가 어렵고 일상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요즘 성인이면 누구나 당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성 당뇨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당뇨가 무엇인지 또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재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당뇨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당뇨 질환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 당뇨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동맥경화성 질환입니다. 그중에 요즘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가 되는 것들이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을 갖다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알고 보면 이 당뇨병이란 것들을 갖다가 정의를 내리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을 내 몸에서 이용을 잘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밥을 딱 먹었는데 저희 몸에서는 주 에너지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심장이든 머리든 폐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혈관에서 내 몸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게 되는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거나 인슐린이 잘 나오긴 하지만 작용을 잘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에 혈액에 당이 둥둥 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밥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이용을 못하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뇨의 경우는요, 또 다른 질병과 다르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는 것 같던데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크게 보게 되면 4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슐린 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 인슐린 분비를 전혀 못하는 경우를 제1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인이 됐을 때에 인슐린은 나오기는 하지만 잘 작용을 못하는 경우를 제2형 당뇨병, 또 임신 중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나 생활 변화에서 생기는 경우를 임신성 당뇨병, 그다음에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기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는 치료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형 당뇨병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인슐린을 공급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2형 당뇨병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구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또 당뇨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아 당뇨, 성인 당뇨, 노인 당뇨 이렇게 요즘에는 세분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게 돼 있는데요. 네. 소아 당뇨, 성인 당뇨, 그다음에 노인 당뇨 자체가 조금씩 생기는 기전이 틀리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소아를 갖다가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을 갖다가 성인의 연장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각각의 특징 경우가 되게 많은데 노인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기전도 조금 틀리고 혈당 패턴도 조금 틀리고 가지고 있는 장기 기능 또한 약제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것들을 갖다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 신경을 써줄 때 최근에 당뇨병의 치료의 원칙은 개별화거든요. 그 사람에 맞춰서 개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 개별화의 원인이 이유가 되는 거는 저혈당이라든지 심각한 체중 증가 같은 걸 없애면서 가장 좋은 조건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노인성 당뇨병을 새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히 당뇨 체열은 공복일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일 때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이 혈당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병은 2가지가 있죠. 고혈당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병은 당뇨병, 그다음 너무 많이 떨어진 걸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체열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혈당 체열은 적어도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한 후에
체열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상인 경우에는 100mg/dL 이하인 게 정상이고 126mg/dL 이상이 되게 되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100과 126 사이에 있는 경우를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30%에서는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게 돼 있고요. 이 이외에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체중이 빠졌을 때에 식사와 관계없이 체크된 혈당이 200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또 진단을 하거든요. 또 이와 반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저혈당이죠. 이 저혈당은 저희 몸에서는 체내에서 일정 혈당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7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혈당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 저혈당이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임상적으로 저희가 저혈당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의 수치, 공복 혈당 수치를 매일 체크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점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가족력이 있다거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만약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이 생기는 게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복혈당이 앞서 말씀드렸던 100에서 126 사이 된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 내가 좀 비만하다 그러면 경부 당부화 검사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앞서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성 당뇨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노인이라는 게 내 자신은 젊다고 생각하면 노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말하는 노인성 당뇨에 해당하는 연령대와 또 그 환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전서부터 이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 독일에서도 비롯됐다, 어디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보통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이 노인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여러 노인에 관련된 학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65세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청춘인데. 실제적으로 65세가 되는 거는 몸에서의 생리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이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65세 이상인 분들을 노인 당뇨병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당뇨병 학회에서는 최근 2, 3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분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발표되는 이 표, 그것을 보게 되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남녀 공이 한 40, 50%를 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먹는 것도 좋아지고 생활 습관이 좋아짐에 따라서 실제는 수면 연장이 되고 이런 만성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만성 질환이 늘어나면 사회 경제적인 비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인 당뇨병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관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모두 60세 이상에서 당뇨병 발생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렇군요. 아까 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뇨별로 기전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노인성 당뇨 환자가 갖는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또 따로 있나요? 전체적으로 혈당 패턴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젊은 성인들과의 조금 약제 배분을 갖다가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모두 다 알지만 조금씩 몸은 약해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병들이 많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약제를 선택을 할 때 상호 약제 간의 작용 그다음에 부작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실제 약이 제거가 잘 되지 않고 오래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면들을 잘 고려해 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뇨병 이야기가 나오면 당화 혈색소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이 당화 혈색소가 무엇인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혈액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교적 빈혈 수치라고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만들어지면 한 2,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제거가 되고 다시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 혈색소에 붙어 있던 당분 수치를 저희가 당화 혈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는 지난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당이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5.6% 미만을 갖다가 저희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뇨병 환자인 경우는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6.5% 미만으로 조절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화 혈색소의 수치는 그냥 혈액 검사만 하면 바로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군요. 간단하게 뭐 알아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럼 또 이 노인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 혈색소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치료법이 뭐 기존 당뇨 환자 치료법과 다른 건가요? 전반적으로 치료의 큰 틀은 똑같습니다. 치료의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면은 젊은 성인과 다르지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신기능이나 간 기능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어떠한 상태, 식이 상태, 기능 상태를 보면서 조절 목표도 개별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서는 이런 개별화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특히 약제 선택은 똑같다라고 하게 되고 그런 면들을 고려하는 것들은 의료진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인성 당뇨병에서는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잘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식사를 못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뇨병 약제가 들어갔을 때에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 근력이 약화되면서 당이 또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께는 식이 습관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잘 아시지만 병원에서는 뭐 인슐린도 줄 수 있고 약제를 줄 수 있지만 환자에게 밥을 떠먹여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거는 식사를 제대로 잘하세요라고 하는 면들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노인 당뇨의 치료에 있어서 뭐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당뇨 질환 하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당뇨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뭐 당뇨병만 치료를 하면 합병증이 안 올 것이냐를 연구했던 결과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당뇨병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고혈압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고지혈증도 유발을 할 수 있고 또 이와 동반된 비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한꺼번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동반되기 전에 당뇨병 초기에 빨리빨리 조절을 하고 잘 조절을 해놓아서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당뇨는 초기에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식이요법은 가장 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발견이 되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당뇨병 환자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당뇨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규칙적으로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일도 많고 복잡해지고 하시는 일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아침에 몇 시, 점심에 몇 시, 저녁에 몇 시를 적어도 정해놓는다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나의 플랜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런 것들이 잘 지켜주지 않을 때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들어서의 약제들은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부작용 중에 저혈당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밥을 안 먹고 약을 먹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생기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한 식사를 자꾸 거르게 되면 폭식을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혈당의 변동 폭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는 골고루 하되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해놓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저혈당이 오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쇼크가 오나요? 네, 그렇죠. 이제 저혈당이라는 건 결론은 뭐냐면 저희 뇌는 다른 영양분을 섭취하진 않습니다. 단백질이나 뭐 지방을 섭취하진 않고 무조건 탄수화물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이 몸에서 없게 되는 경우에는 머리가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의식소실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의식소실이 일어나게 되면 넘어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외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적인 손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혈당을 가장 적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저혈당 빈도가 자꾸 높아질수록 당뇨병 치료를 하는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이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 당뇨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타고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족력, 유전의 영향이 크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1형 당뇨병, 소아당뇨병 같은 경우에 가족력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2형 당뇨병, 성인이 돼서 생기는 당뇨병이 가족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족 중에서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생활 관리, 규칙적인 식사, 그다음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 지방을 줄이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몇 세 때부터 이렇게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45세 이상이라고는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나라가 자꾸 서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뇨병의 발병 연령이 20대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한 대학교쯤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가 적정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들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 당뇨가 있는 분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규칙적인 생활이죠. 식사 시간도 지키고 골고루 밥도 먹고 어떤 일정한 시간에 운동 같은 걸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받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마음속에서 조금 괜찮다 자기를 좀 위안해주는 방법들 그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스트레스 상황, 내가 병이 생긴다지 하는 경우에도 당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당뇨병은 지방이 많아서도 생기지만 근육이 없는 경우에도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다음에 체중 유지해주는 것,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생활 습관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과음이나 흡연은 절대로 금지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 운동의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당뇨 환자들은 아무래도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쓰거나 좀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운동에는 이제 종류가 많죠. 뭐 유산소 운동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을 볼 때 진료실이 아니라 딱 봤을 때에 아 저분 건강하겠구나, 만성 질환이 적어도 없겠구나를 보는 부위가 보통 팔뚝하고 이제 허벅지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팔뚝이나 허벅지를 좀 늘려줄 수 있는 뭐 활굽혀펴기라든지 스쿼트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헬스클럽을 먼저 끊게 되죠. 이렇게 되고 며칠 못 가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고 운동하는데 적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갖다가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식사 후 한 30분 정도 있다가 10분 정도를 뭐 운동장을 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점 늘려가고 그 늘려가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근력 운동을 동반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원장님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당뇨 환자를 지켜보시면서 이거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 당뇨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약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끊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반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동반자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친구나 뭐 부인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당뇨병은 동반자로 하고 싶지는 않은 애들이죠. 자꾸 떼어놓고 다니고 싶은 사람인데 이걸 자꾸 떼어놓고 다니고 거부를 하다 보면 당뇨병 조절이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잘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이뻐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 자신을 관리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갖다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를 지켜주고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당뇨 중에서 노인성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드셔서 걱정입니다. 식단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저희 어머님 세대에서는 뭐든지 잘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근데 많이 먹어서 아까 말씀드린 당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은 거를 내 몸에서 이용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몸 드시는 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왕 잘 드신다라고 하면 그거를 배분해서 잘 드시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가 힘들다라고 하면 당분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뭐 단 음식이라든지 설탕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음식들만 조금 피하시면서 규칙적인 식사를 골고루 드신다라고 하게 되면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이 비행 시간이 길어서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 걱정이 되는데 혹시 여행 중에 당뇨로 인한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주의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 당뇨병은 치료를 하는 이유가 이제 혈관에서 생기는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거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시간에 비행을 하다 보면 혈류 자체가 잘 돌아오지가 못하기 때문에 네. 오랜 시간 만약에 비행을 한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같은 걸 하게 돼 있고 혈전,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면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을 조금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당뇨병은 뭐 뭔가를 먹어서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만 스트레스한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당이 많이 올라가면 더 지치게 돼서 여행 스케줄을 잡을 때 너무 무리한 스케줄을 잡지 말고 그렇게 여유롭게 좀 하신다라고 하면 장거리 여행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그 어르신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이렇게 잠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수면 부족이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몸은 정기적인 이 생리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다 각각인데요. 몸에서의 정상적으로는 새벽 시간대에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게 당뇨병이란 건데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 몸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버리고 이 몸에 스트레스가 돼버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은 굉장히 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재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하늘에 구름량이 많습니다. 어제보다 햇볕이 강하지 않겠는데요. 지금 대전의 기온을 살펴보면 20.8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26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평소보다는 높지 않겠지만 오존 농도는 여전히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과 일부 내륙, 해상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지속되겠고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여 있기 때문이고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후 들어 농도는 조금씩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어서 흐려 보이기까지 한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26도, 세종과 대전 역시 26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5도, 예산 26도, 부여 역시 26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0.5m, 중부와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하늘이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주제는 갑분싸도 분위기 살리고였는데요. 오늘 사진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3938번님, 어딜 가든지 빠지지 않고 사회면 사회, 노래면 노래. 정말 맛깔나고 흥미나는 친구죠. 탈까지 있는 걸 보면 어디서 꼭 배워온 듯 합니다.
제 친구 정말 멋진 친구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탈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시나 봐요. 조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탈을 쓰고 네. 사회 보면서 노래까지. 만능 재주꾼이네요. 9801번님입니다. 우리 집 늦둥이를 소개합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집안이 싸해질 일들이 없고 늘 웃음뿐이네요. 아이고.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이 아기들은 이 웃기만 해도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너무 부모님께 예쁘네요. 효도하는 건데 정말 잘 웃네요. 예. 아주 그냥 방근방근 웃는 모습이 예쁩니다. 예. 0780번님, 저희 막내 동생이 있어야 집안 분위기가 삽니다. 친정에서 막내 동생이 자주 코믹 춤을 추고 웃긴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막내 동생 덕분에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즘에는 그 휴대전화 그 어플에 이렇게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분장해서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진 보니까 우측에 계신 분이 왠지 막내 동생이실 것 같아요. 느낌의 표정이 조금 더 네. 리얼한 거 보니까. 그렇죠. 예. 네, 8144번님입니다. 거실 베란다에 나가서 엄마를 부르더니 귀여운 행동을 하네요. 예, 막내가 항상 분위기 업 시켜줍니다.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셨는데요. 아, 집집마다 이 막내들이 저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괜히 막내가 아닙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그래요. 0656번님, 당진의 내려옹은 제게 유일하게 힘이 되는 친구이자 분위기 메이커 친구인데 이 똑똑한 제 친구는 차분한 분위기로 재미난 분위기로 바꿔줍니다. 차분한 분위기를 재미난 분위기로 네. 바꿔주는데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해진, 조용해진 분위기를 이렇게 재미있는, 활기찬 분위기로 바꾼다는 거 네. 쉽지 않거든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럼 그래요, 복인 예. 것 같아요. 5855번님, 우리 집 분위기 업 시켜주는 우리 막내, 또 막내네요. 건강하게 크는 모습만 봐도 좋은데 가족 모두에게 큰 웃음 주는 우리 아이 사랑해 하셨는데 네. 와, 집집마다 막내들이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엽네요. 표정 봐요. 예. 아이고, 귀엽습니다. 네. 예. 0587번님, 예, 분위기 메이커 접니다. 제 지인들이 저를 보고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덕분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다양한 유머 소재를 수집하면서 연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웃겨준다는 거 노력이 네. 좀 필요해요. 네, 이게 또 선순환인 것 같은 게 어. 저렇게 또 공부하시면 점점 더 행복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에게도 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3336번님입니다. 우리 손자가 분위기 메이커예요. 손자 때문에 웃고 울고 사랑도 주고받습니다. 늘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라 해주셨는데요. 귀엽습니다. 오늘 귀여운 아기들 사진이 너무 많네요. 그래요. 아,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네. 아재 개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할 때마다 분위기가 더 가라앉는 걸까요? 역시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 노력보다. 타고나야 된다. 예, 저는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대신 미술관입니다. 23일 오후 5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프롤에서 만날 수 있고요. 네, 제5회 소담회전 작은 뜰 안의 이야기 전시회는 18일까지 대전 MBC M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제6회 생활문화예술제가 16일까지 당진 문예전당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판 투대가 20일 저녁 7시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천안전이 8월 25일까지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기가 좀 탁하다고 하잖아요, 오전에. 네, 하지만 그렇다고 오후에는 합니다. 조금 이렇게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과 휴일
행복하게 또 남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주말 거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